그래서 고려 역사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918년 나라를 세웠고 1392년 고려가 망하고 그 고려를 무너뜨린 게 이성계였죠. 이성계. 태조 이성계. 위화도 해군으로 병권을 장악하더니 1391년 과전법을 공포하고 그 이듬해인 1392년에 나라를 세웠다. 자, 고려를 이미 우리가 건국시켜서 멸망시켰어요. 그 고려를 반으로 접으면 1170년 뭐가 나와요? 무신난이 나옵니다. 무신정변. 그래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눴죠. 다시 무신정변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고려 전기를 또 나눠보면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로 가를 수 있죠. 초기와 중기를 가르는 기준은 뭐였어요? 네? 성종 때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성종 때 최승로가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승로가 등장해서 고려를 문벌 귀족사회로 완성시켰어요. 고려가 문벌 귀족사회가 완성되기 이전을 뭐라고? 고려 초기. 성종 이후 무신정변까지를 뭐라고? 고려 중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역사는 시대의 구분으로 시작해서 시대의 구분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벌 귀족사회가 확립된 와중에 이자겸은난이 먼저 일어나고, 기억나죠? 이자겸은난 다음에 무슨 난이 또 일어나죠? 묘청은난이 일어나요. 이렇게 문벌 귀족사회는 내부적으로 흔들거리더라. 우리가 이것을 문벌 귀족사회가 흔들거렸다, 이 표현을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문벌 귀족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누구라고요? 무신난이었습니다. 무신난. 그래서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무신정변은 맨 처음에 누가? 정중부. 그 다음 누구예요? 경대승. 그리고 천미 출신 누구? 이음인. 이음인 다음에 누구예요? 최충원 일가들. 그래서 최충원 그 다음에 아들 누구? 최우. 최우 아들 누구? 최항. 그 다음 누구죠? 최의. 이렇게 4대에 걸쳐서 60여 년 동안이나 무신들이, 칼제비들이 나라를 다스리더라.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 때 결국 무신난이 일어난 이 와중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몽고가 쳐들어왔죠. 몽고. 그래서 몽고를 피해서 최후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강화도로 달아났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1270년 항복합니다. 무신난이 몇 년 일어났다고? 1170년. 그로부터 몇 년 뒤에? 100년 뒤에 몽고의 지배가 시작돼요. 알겠죠? 몽고 지배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1270년 몽고한테 항복한 이후 1351년 공민왕 때까지 몽고 지배를 받았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고려 후기를 가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합니다. 1170년 무신정변, 그리고 1270년 뭐라고요? 몽고 지배. 그 이전에 몽고가 쳐들어온 것은 언제였어요? 1231년이었죠. 그래서 몽고를 피해서 최후가 어디로 도망갔다고? 강화도로 도망가고, 강화도 피난 시절을 겪고 난 이후에 1270년 드디어 항복했다. 항복하기를 거부한 세력이 누가 있었죠? 삼별초. 이들이 난을 일으킨 지역이 강화도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옮겼더라? 진도. 또 어디로 갔죠? 제주도. 거기서 전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삼별초 난이 3년간 진행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몽고 원의 간섭을 당했다. 이 원 간섭기에 나타난 세력 누구예요? 고려 전기 지배 세력을 문벌 귀족이라고 했다면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을 누구라고? 권문세족.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엄마 망신을 시켜볼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합니다. 고려 전기 지배 세력 누구라고? 문벌 귀족. 고려 후기 지배 계층 누구라고요? 권문세족.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본질은 뭐다? 신혼파다.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문벌 귀족은 무엇을 통해서 문벌 귀족이 됐죠? 거의 혼인이죠. 왕한테 뭘 시집 보내가지고? 딸 시집 보내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자겸이라고 그랬어요. 이자겸. 기억나시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고려 전기는 누구? 문벌 귀족. 고려 후기는 누구? 권문세족. 권문세족 이꼴 누구다? 친원파. 이 친원파를 제거하고 새로운 사회를 세워야겠다고 나타난 개혁세력. 공민왕이 밀어주고 키워준 사람들, 과거를 통해서 뽑아준 사람 누구예요? 신진사대부. 이들이 조선의 주인공이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답답한 부분을 책을 통해서 확인. 그럼 이제 책이 얼마나 잘 읽히는지, 공부를 해온 다음에 책을 보면 얼마나 책이 잘 읽히는지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볼까요? 63쪽이죠. 지민이가 똑똑하니까 한번 읽어보라 볼까?
지민아, 이지민. 거의 중세의 정치 한번 짜 읽어보자. 큰 소리로. 고려는 새로운 안 돼. 더 크게. 제발 안 먹었어? 크게. 시작. 고려는 새로운 통일 왕조로서 커다란 역사적 위력을 지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왕조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 고려의 성립은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이행하는 우리 역사의 내재적 발전을 의미한다. 아시겠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고대. 고려부터 뭐라고? 중세.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고대는 왕 중심 사회였다면 고려는 누구 중심 사회다? 귀족 중심 사회다. 그래서 고려 전기 귀족 누구라고? 몽골 귀족. 고려 후기 귀족 누구라고? 검문제. 또 읽어보세요. 신라 말의 육두품 출신과 지식인들의 호족 출신을 중심으로 성립한 고려는 골품 위주의 신라 사회보다 개방적이었고 통치 체제도 실시하는 등 효율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거기 들어보세요. 지민아 뭐라고 써 있어? 고개 들고 얘기해. 미애 씨 뭐라고 써 있나요? 어렵죠? 어렵죠? 초등학생이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되게 중요한 말, 되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이 책 맨 앞대가리 제목 밑에 써 있는데 이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기 전체 대강이 다 써 있고 줄거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도 이걸 익혀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지민아 잘 들어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 신라말 유투품 출신 지식인과 기억나세요? 네. 호족 출신을 중심으로 성립한, 그래요. 이들이 묶어서 뭐가 됐다고? 문물 귀족이 됐죠. 잠깐 여러분 물어봅시다. 육투품은 뭘 통해서 고려로 올라오죠? 과거를 통해서. 그 과거를 시작한 게 어느 왕이에요? 광종 때. 과거 제도가 처음 시작된 거고 과거 제도를 완성한 임금이 누구라고? 성종 때. 오케이?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왜 그게 중요한 적이 다 써 있어요. 모든 책에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할 때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립한 고려는 골품 이주의 신라 사회보다 개방적이었다. 이해가 가나요? 네. 내가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요? 했죠. 왜 개방적인지 알겠죠? 골품은 뭘 중심 사회다? 혈통 중심 사회다. 근데 개방적이라는 것은 뭘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실력 위주의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사법고시 시험 봐가지고 1년에 한 몇 명씩 그 검판사를 키웠어요. 근데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로스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있는 집 자식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또 어때요? 법관 출신만 뽑아줍니다. 이러니 이게 바로 뭡니까? 현대판 무슨 제도? 음서제도요? 골품제도 아니냐. 그래서 비판받는 거예요. 역사가 진보인 거예요? 퇴보인 거예요? 퇴보인 거예요. 이거 없애야 돼요. 내가 볼 때. 아주, 이거 원래 취지는 좋아요. 내가 볼 때, 지금 딴 데로 잠깐 갑니다. 법관을 하려는 놈하고 같이 내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방식이 되게 열심히 하고 책을 달달달 다 외워버려요. 그 암기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법관이 돼가지고 변호사나 판검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인드를 보면 되게 융통성이 없어요. 되게 딱딱하고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법전에 있는 것처럼 그 위주로 사고하려는 교과서적 인간이 돼요. 그걸 우리가 레갈 마인드 그러는데 법적인 법을 너무나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고 형식주의에 치우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내 친구들 보니까 되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로스쿨 그 시행한 취지는 야 꼭 법을 전공한 사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과 한 사람들 또는 뭐 영어를 전공한 사람, 의사 출신 또는 뭐 컴퓨터 전공한 사람 이런 사람도 와서 법률 지식을 쌓고 그것만 패스하면 법관으로 인정해줘. 그래야 다양한 사회에 그러니까 법전만 외웠는데 컴퓨터 기술 하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로스쿨 제도를 시행했는데 원래 취지대로 가지 않고 결국 법관 출신 자식들만 뽑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지방법원 뭐 법원장이었어요 이렇게 은근슬쩍 자기소개서에 자기들만 알아먹는 언어로 이렇게 써놓으면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어요? 당연히 뽑아줍니다. 그래서 저들만의 세력을 강화시켜놓는 무슨 사회로 간 거예요 이게? 폐쇄적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 사회 최상층부를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많은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좋은 사회인 거지. 이거를 지네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 올라가지 못하게 사다리를 거듭 차버렸다? 이건 좋은 사회, 나쁜 사회요? 아주 안 좋은 사회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런 제도인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걸 수정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보겠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신라 사회보다 개방적이었고 통치 체제도 과거제를 시행하는 등 실시하는 등 효율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어려운 표현이지만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엄마들은 알 겁니다. 특히 사상적으로도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여 누가? 최승로. 뭘 통해서? 시무 28조. 그래서 야야야 불교 따위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아. 불교는 뭐나 하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닦는 수신의도 그랬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도는 뭘로 삼자? 유교로 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상도 불교 중심에서 어때? 불교와 유교라는 다양성으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는 진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말을 알겠어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진화는 다양성이다.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지금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진화는 진보라고 생각했어요. 진보는 뭐냐? 어떤 한 개체가 지난 개체보다도 발전하는 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숙 씨가 계속 하늘을 알고 싶어. 그래갖고 막 억면지나면 날개가 생겨. 그래갖고 이 인간이 결국은 이 팔이 진화해서 뭐가 됐다고? 날개를 달아가지고 진보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화론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자연 선택설을 제시한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죠. 다윈이잖아요. 다윈도 결국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놈 하나가 돌연변이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날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 달린 놈은 계속 팔을 달리고 있고 또 한 놈은 날개를 다는 종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양해진 상태가 진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잘 생각해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다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양성이 없으면 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국민이 감자만 먹는다. 근데 감자에 나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감자가 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고 다 흉년이 됐다. 그럼 꼼짝없이 굶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자만 먹지 않고 어때요? 별하는 거 다 먹습니다. 그죠? 감자 이외에 벼도 벼를 먹든지 뭐 사과를 먹든지 다른 옥수수를 먹든지 이렇게 다양한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니까 하나만 먹는다면 그 하나가 없어지면 그냥 바로 망할 텐데 그래서 결국 좋은 것은 뭐예요?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양성이.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루어왔는데 뭐냐? 폐쇄적 사회에서 개방적 사회, 과거제도를 실시하는 등 효율성과 합리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특히 사상적으로도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여 고대적 성격을 벗어날 수 있었다. 지민아 또 읽어봐. 잘 읽네. 고려 시대는 외적의 침입이 유달리 많았던 시기였다. 자, 보게 되세요.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해봅시다. 맨 처음 우리를 쳐들어온 놈이 누구라고? 거란. 그 다음 누구였죠? 여진.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공민왕 이후에 주로 많이 쳐들어온 놈들이 위로는 홍건적, 아래로는 외국. 그죠? 외국. 이렇게 다양한 이민족 침입이 있었다. 또 해봅시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줄기찬 항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 알죠? 우리가 다 극복해냈습니다. 또 고려 중엽 무신들이 일으킨 무신 정변은 궁전의 문신 귀족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의미 있죠? 그래서 누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의민이에요. 또 망이 망소의 난, 만적의 난 이런 난들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됐죠? 또 넘어가 보세요. 이후 무신 집권기와 원 건석기를 지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성리학이 수용되어 합리적이고 민봉적인 정치 이념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개혁이 진전되었다. 잘 읽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주 그냥 강신이 푸푸해졌어요. 평균 연령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내용들이 뭔지 알겠죠? 새로 등장한 세력이 누구라고요?
신진사대부. 이들이 뭘 공부했다고? 성리학이에요. 자, 다음에 진전될 조선사회가 무슨 사상으로 무장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어요? 성리학적 사회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죠? 사람은 누구로 간다? 신진사대부로 간다. 이들이 조선시대에 뭐라고 불려질까요? 조선이 되면 이들 양반. 그죠? 양반이 됩니다. 양반. 됐습니까? 정리됐나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뭉텅이로 갈 겁니다. 첫째, 중세사회의 성리,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통일.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1, 2, 3, 4번이 이 제목 속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할까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 그렇게 뭉탱이로 묶어서 이 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는 게 뭐예요? 한국사. 그죠? 이걸 딱 넘기면 목차가 나오죠. 목차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대표하는 게 제목이에요. 주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제 속에 나머지 사상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생각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걸 담는 데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결국 책을 다 덮고도 한국사 하나만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씩 끄집어서 펼쳐나가면 되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별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책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책들이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이 구성을 어떻게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정리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시험 볼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끄집어내야지 여기에 골몰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암기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마구 암기만 시켜놓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알겠죠? 물어보는 각도를 조금만 달리하면 바로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이해시켜서 머릿속에 잘 차곡차곡 해가지고 그릇에 담듯이 집어넣어야 돼요. 이 제일 큰 그릇이 뭐예요? 중세사회 성립이죠? 그 중세사회 성립 안에 들어갈 작은 그릇들이 뭐가 있어요?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 2, 3, 4번은 뭐예요? 고려의 성립이 들어있어요. 민족의 재통일 과정. 고려 건국 918년 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통과합니다. 통일 역량 강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한 우호 정책 알죠? 고려 태조 왕건은 신라 왕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경순왕을 포용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누구? 견훤까지도 받아들였어요. 견훤이 왜 고려 왕한테 왔어요? 태조한테. 아들들하고 싸우다 왔죠. 아버지하고 아들은 원래 잘 싸우는 거예요. 잘 관찰해보세요. 원래부터 싸우는 존재입니다. 태생적으로. 그거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자 누구죠? 프로이드적인, 그러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있죠. 그런 것들처럼 아들들은 항상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해요. 엄마를 놓고 적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딸들은 엄마를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아들들은 노골적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지향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권력지향형이지 않아요. 알겠어? 그래서 남자들이 좀 그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남성 위주 사회가 되는 순간 인류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그런 내면적 심리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아버지라도 아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도전하거나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런데 견훤이 결국은 아들한테 붙잡혀서 가침을 당했죠. 김제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아들이 그 누구예요? 신검이 몰래 자기 아버지를 거기다가 유폐시켰어요. 근데 그걸 탈출했죠. 탈출해서 누구한테? 예, 왕건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어때요? 옛날에 한때 자기랑 싸우던 적이지만 아버지로 모시죠. 제가 아들로 대시할게요. 이렇게 해서 상부로 모십니다. 그걸 보고 다른 호족들이 어때요? 너도 나도 항복으로 가죠.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적어도 그릇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고 싶네요. 국민 여러분 뭐 목소리 좀 비쌉니까? 나 인터넷에서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얘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노래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금 그러는데 봤어요? 네. 너무 웃겼어요. 보여드릴까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을 캡처해놓고 얼굴 안 보여주고 목소리만 이렇게 들려주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하더라? 4대강 물 퍼먹었습니다. 칼 그러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모처럼 웃었어요. 됐죠?
그러시카야 됩니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울 만한 도량이 있었죠. 그 태조의 정책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고려는 왕 중심 사회였다, 귀족 중심 사회였다? 귀족 중심. 그러니까 왕들이 별로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아까 쫙 훑어보면서 바라본 임금이 태조 왕건 나라를 세웠고 광종 한번 나왔었죠. 네. 과거조 때문에. 그다음 또 누가 나올까요? 성종이 나오겠죠. 성종은 혼자 못 나와요.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돼? 파트너 최승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 저 뒤에 누가 나와요? 공민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왕 없어요. 몇 명 안 되는 왕들이니까 보자고요. 그래서 태조 왕건, 태조의 개혁정치, 민생안정정책, 줄 그으세요. 취민, 유도. 취민, 유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문 잘하는 수정씨? 한문이 안 써있는데. 취민, 유도? 취한다? 저 유민 귀종이 유민? 한문으로 써줄게요. 도는요? 길도. 또 유민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정책 아닌가요? 네. 어떻게 이게 세금 건다는 얘기예요. 백성한테 취할 때,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구 걷지 말고 법도가 이게 아마 이 도자를 쓸지도 몰라요.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 도자. 법. 그러니까 도가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 걷겠냐면 10분의 1씩 걷도록 했습니다. 알겠죠? 10분의 1씩. 그래서 취민 유도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을 좀 풀어놨어요. 민생 안 되지. 그러니까 호족에게 지나친 수치를 금지하고 수치가 뭔지 알죠? 걷어들인 게 수치예요. 수치. 10분의 1씩 걷도록 했다. 정제도 마련, 태봉 관제와 신라 및 중국제도 참고. 그렇습니다. 통과합니다. 호족 보습 정책 줄만 그어두세요. 다 아는 내용이죠. 호족 보습 정책. 그래서 유력한 호족과 혼인 관계 몇 번씩이나 결혼했다고 그랬죠? 29번씩이나 했다. 절대 안 접었습니다. 애들은. 그리고 공신에게는 역분전 줄만 그어두세요. 태조가 공신한테 준 토지가 뭐가 있다고? 역분전. 역할별로 나눠준 토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인질정책이죠. 그죠? 인질정책.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기인제도는 인질정책이고 사신관 동그라미하고 경순왕이 사신관이었어요. 경순왕이 최초 사신관이었죠? 그 다음에 후녀 10조 중요하죠? 태조 왕건이 누구한테 남긴 거예요? 자기 자손한테 남긴 후대 왕들한테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계 개백 요소는 현재 전하지 않는데 관리들한테 남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태조 왕건 때 북진정책 줄거두세요. 그래서 고려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고려. 이거 안 외워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understand, 이해만 하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중시했다고요? 옛 고구려 수도인 서경을 중시했다. 그렇죠? 서경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어디까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자, 잠깐 우리가 고려의 영토 확장 과정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 태조 왕건 때는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올라갔다. 이게 언제라고요? 태조 때입니다. 태조 때.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서쪽은 청천강, 동쪽은 어디? 영흥만까지. 알겠죠? 영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 올라간 게 성종 때라고 했죠. 성종 때. 그죠? 성종 때 거란 격퇴 후죠. 그리고 거란 격퇴 후에 어디까지나 서쪽은 어디예요?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까지 올라갔어. 도련포.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 세 번째 공민왕 때. 그래서 서쪽은 어차피 어디예요? 압록강.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길주, 명주 있는 데까지. 길주까지. 그 다음에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죠. 이게 그 다음에 4번이 조선 세종 때. 그래서 어디까지? 압록강에서 두만강이죠. 현재 영토죠. 우리 영토. 결국 어떻습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한 무슨 정책이? 북진 정책이 계속 추진돼서 언제까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진정책. 또 다른 말로 하면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여기서 말하는 옛 영토란 어느 옛 영토일까요? 옛날 고조선의 땅이자 고구려의 영토이자 발해의 영토였던 과거에는 우리 땅인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멈췄어요. 우리가 찌그러져서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사대주의 때문에. 중국을 건드려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걸 극복하자고 지금 한참 막 떠들어대고 있는 게 그 도올 선생 이런 분들이에요. 알겠죠? 옛날 고조선의 영화 그 넓은 강활했던 만주 대륙을 무대로 삼았던 우리 민족의 그런 기상을 다시 회상하자. 향수처럼 향수를 거기다가 빗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영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종 정종 때 왕권이 불안정해지고 태조 혼인 정책의 부작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이제 서로 자기 딸한테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싸울 거 아닙니까? 찌쿵 맞고 그러다가 거덜이 납니다. 왕이 계승 다툼이 일어나서 해종이 독살을 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사신간 제도가 뭔지 기인 제도가 뭔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세히 잘 나와서 참고를 하시고 훈요 10조 내용이 있는데 훈요 10조 가운데 저 밑에 8조 한번 봐보세요. 차현 이남의 인물은 조정에 등용하지 말 것 그랬어요. 차현 이남이 충청도 이남입니다. 그래서 결국 차현 이남은 어디를 말하나요? 전라도를 말해요. 호남 지방 차별을 시작한 게 고려 그 태조 이 훈요 10조 때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태조 왕건은 이렇게 그 호남 지방을 차별했을까요? 여기가 바로 누구의 근거제요? 누구의 근거제요? 변론의 근거제요. 그러니까 완전히 뒷담화 깐 거죠. 앞으로는 변호를 잘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이거 뭐예요? 전시효과를 노린 겁니다. 다른 호족들이 항복하도록. 그럼 어때요? 그냥 전라도 근거지는 완전히 그냥 묵사발 만들어버리고 아예 그 새끼들은 중앙에 올라오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려! 알겠어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때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란 원래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란 때 그릇이 큰 것처럼 딱 보여놓고 속으로는 적이 될 만한 놈들은 아예 잘하지 못하게 밟아버려 이런 정책을 썼는지도 모르죠. 조선시대는 주로 어디를 차별했어요? 함경도하고 평안도 지방, 서북 지방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세기 정렬입 반란 사건 이후에 또 전라도 지방 차별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전라도는 막 이중 삼중 차별,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눈에 띄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차별하는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차별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운명적으로 그렇게 던져진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의 외모라든지 또는 혈통 인종이라든지 그죠?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서 아프리카에 태어났습니까? 할 수 없이 거기 태어나서 그 역사를 온몸으로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도 발생하고 이런 겁니다. 누가 하고 싶어서입니까? 거기 태어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되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치?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와가지고 신기한 아저씨를 엄청 쳐다보고 있는 거. 괜찮아? 재밌어? 쫓아갈 만해? 오라 괜찮아. 그 다음에 광종의 계획정치 보세요. 광종. 자 여러분 광종 때 줄만 긋습니다. 노비안건법 알죠? 노비를 해방시켜준 결국 이제 노비를 해방시켜준 것의 의미가 뭐냐면 호족의 세력 기반이 노비잖아요. 재산이 노비인데 그 노비를 풀어줘 버렸다는 얘기는 호족의 재산을 뺏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뺏어가지고 노비를 해방시켜주면 노비가 뭐가 되겠어요? 자유민이 되겠죠. 그럼 자유민은 자기 주인한테 몸을 바치던 이 노비가 이제 자유민이 되면 누구한테 세금 내겠어요? 임금한테. 그러니까 노비안건법은 결국은 뭐예요? 호족을 위축시킨 대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전략이었죠. 그죠? 예, 이렇게 왕권 강화와 관련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단원 첫머리 이게 나왔었죠. 과거제도는 뭐냐? 그냥 광종 때 과거제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과거제도야말로 고려를 고려답게 문벌 귀족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다양성이 증가됐어요. 그죠? 개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력 위주 사람들이 호족이나 유투품이나 지방 향리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료가 되고 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누구라고요? 광종 때 과거제도. 이 과거제도가 언제까지 시행될까요? 이 과거제도가 언제까지 시행돼요? 가보기역 때까지 시행돼요. 1894년까지 시행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정도 시행된 거예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시행된 겁니다. 그죠? 958년 시행된 과거제도가 결국은 1894년에 폐지되거든요.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대정 유니폼을 만들었죠. 항상 유니폼을 만들면 무엇이 강화될까요? 통제가 강화됩니다. 엄마들은 전부 다 교복 입고 다녔죠, 학교? 교복 입은 세대죠. 교복을 입고 다니면 자유로워요, 부자연스러워. 되게 자유를 많이 억압당해요. 본의 아니게 내가 학생임을 나타냄으로써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통제를 받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예요.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칭제건원 중요 표시하세요.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세운 것을 건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칭제 건원 정제. 누구라고요? 광종. 몇 명 안 된 왕이에요. 그 중에 광종이 참 의미 있죠.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정치질서 강화. 누구 때? 성종 때. 거의 다 성종 때인데 사실은 주인공이 최승로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 쇄신책을 다 내놨다. 줄만 더요. 유교 이념 강화. 지방 세력 견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교육 국자감을 설치하고 과거제도도 완비했다고 그랬죠. 정비. 과거제도를 시행한 것은 누구라고요? 광종이지만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완성시킨 사람은 성종이었다. 그리고 중앙관제를 이성육부제로. 이성육부제. 비교. 당나라의 제도는 삼성육부예요. 근데 우리 고려 때는 뭐라고? 이성육부. 당을 모방했어요. 당의 제도를 변형시켰어요. 변형했어요. 독자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치제도 강화 이렇게 했는데, 정비 이렇게 했는데, 볼까요, 이제? 고려 통치제도는 좀 따블어지만 보세요. 우리가 이성육부라고 그랬죠? 네. 이성 나와 있죠? 네. 하나가 뭐예요? 중서성, 문화성 이 두 개를 합쳤어요. 당나라는 중서성과 문화성이 있는데 고려는 뭐라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중서문화성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를 이병호형예공이라고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원래 이거 부를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부르죠? 이호의 병형조라고 하는데 왜 고려는 병조가 위에 올랐을까요?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왜 고려는 병조가 위에 올랐을까요? 그만큼 뭘 강조했어요? 군대를 강조했어요. 왜 고려는 군사 시스템을 강조하기 위해서 군사를 장악한 병조를 위에다 뒀을까요? 외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고 이런 놈들과 싸우려다 보니까 자연히 군파리들의 힘이 강화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부는 관리들의 인사, 병부는 군대 인사죠.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조라고 해요. 두 개를 묶어서.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호부는 재정이죠. 형부는 언니 남편이 아니에요. 형부는 뭐예요? 형부는 사법, 재판과 법률을 담당하는 형부고, 예부는 외교와 교육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느낌이 파고죠. 건설, 토목. 됐습니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하고 도병마사가 있었어요. 두 개를 묶으세요. 앞에다 묶어서 합의제기구라고 씁니다. 합의제기구.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의 아주 중요한, 역사에 찾아보면 정치의 중요한 제도가 합의제기구가 있었다라고 몇 번씩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 고구려 합의제기구는 여러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뭐라고요? 제갈회.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왜 우리가 합의기구라고 하냐면 다수결이 아니라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았어? 야, 우리 결론 나지 않으니까 다수결로 하자. 쪽수 많은 놈이 이기는 게 민주주의야.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뭘로 갔어요? 합의제로 갔어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이 사람이
자기를 대표로 추대해달라고 그러죠. 이게 합의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 합의해서 괜히 막 선거하지 말고 서로 싸우고 막 경쟁하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을 대표로 우리가 다 밀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웃기지 마라. 민주주의에서 경쟁해야지. 왜 당신을 추대하라고 그러냐.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이런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굉장히 노희해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 영순 누나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자기 할아버지인가가 김병론가 옛날 아주 유명한 대법관이었죠.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이력이 다양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간 고거래는 제가 이거 백제는 뭐죠? 백제는 정사암이라는 바위 아주 큰 너럭바위인데 여기다가 귀족들이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전하 요번에는 관리로서 누구를 임명해주자고 봉투에 딱 담아놓는답니다. 그럼 임금이 그거 열어보고 요번에 관리는 누구를 임명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죠? 사람들이 뭘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국가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 이런 거죠. 신라는 아주 이거 우리 대표적으로 이건 잘 알고 있죠. 화백이 있었다. 화백. 그래서 백사람이 화펀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런데 이 백자는 힐 백자가 백자죠. 일백 백자가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랑 같은 의미로 쓰였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백사람이 화합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합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가. 알겠죠? 근데 특히 신라는 뭘 통해서 만장일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만장일치에서 합의가 끝날 때까지 군사들이 지키고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회의 장소를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너희들 결론 내려! 그래서 새로운 왕 뽑아! 그러면 거기서 합의를 해야 돼. 옛날 김대중하고 김영삼 씨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서로 지가 잘났다고 서로 싸울 때 사람들이 이런 안을 제시했어요. 둘이 들어가. 밖에서 문에다가 못 찌려버려. 못 나오게. 그래서 합의해야 둘 중에 한 명을 대통령 후보로 합의해야 내보내자라고 이렇게 극단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만장일치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발해도 있었죠. 발해 합의제기구는 뭐가 있었어요? 그죠? 이름에서 보니까 어때요? 합의제기구 느낌이 나죠? 정당성. 그죠? 그리고 발해 다음에 고려에는 지금 나온 뭐예요? 도병마산. 그리고 조선시대는 의정부죠.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는 합의제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보다도 더 나은 제도일지도 몰라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사회가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유효한 정치 시스템이 바로 합의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죠? 중서문화성의 우두머리를 제신이라고 불렀어요. 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중서문화성의 우두머리를 뭐라고요? 제신이. 중서문화성의 쫄자들을 뭐라고 불렀냐? 낭사라고 했습니다. 낭사만 동그라미 할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오른쪽에 어사대가 있죠. 어사대는 이름에서 뭐가 느껴져요? 관리들의 비리나 부정을 감찰하는 감찰기관이라는 게 느껴지죠. 이 어사대의 사람과 동그라미에서 어사대,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들이 묶여져서 대간이 됩니다. 맨 왼쪽 아래에.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 대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서경하고 간쟁하고 봉박하는데 간쟁은 발음만 하는 거예요. 직언하는 거, 직언. 알겠죠? 간쟁. 그 다음에 봉박은 뭐예요?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임금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못하겠어요. 다시 돌려보내는 게 봉박이죠. 그리고 서경은 뭐냐면 높은 관리들 또는 새로 관리가 되거나 또는 관리를 자를 때 뒷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괜찮아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부정도 없고 비리도 없고 자기 조상도 깨끗하고 또 뭐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고 주소를 옮기지도 않고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어디라고요? 대간이에요. 대간. 여러분 비교. 고려시대에 대간이 있었다면, 그죠? 이 대간이 활동하는 그 관청을 이렇게도 불렀어요. 대성이라고. 그러니까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이죠. 그죠? 중서문화성이죠. 이렇게 어사대 사람과 중서문화성 사람이 모이는 것이 뭐예요? 대성이고.
그 관리들을 뭐라고? 대간이라고 했어요. 이해 가나요? 네.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을 조선시대는 누가 했냐 하면 삼사가 했어요. 고려시대의 대성이 하는 일을 조선시대는 누가 했다고? 삼사가. 그 삼사란 사간원, 사헌부, 그리고 누구요? 홍문관에서 했죠. 이렇게 고려 대성이 조선의 삼사랑 비슷하다.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옆에다가. 그런데 이제 옆에 보세요. 고려시대에도 삼사가 있었죠.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놈이 나옵니다. 고려 삼사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화폐나 곡식의 출납을 하는 재정기구예요. 근데 조선의 삼사는 뭐라고요? 조선의 삼사는 고려의 대성과 같은 역할을 했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요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겠죠? 대성과 삼사를 고려하고 조선을 잘 비교해 두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춘추관은 고려나 조선이 똑같아요. 역사 편찬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천문 관측 기관이 사천대, 한림원, 그 다음에 국자감, 국립대학 국자감 다 알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거기 본문에 있는 글들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쫙 나왔어요. 알겠죠? 위에는 뭘로 나오고, 도표로 나오고, 밑에는 뭘로 나오고, 텍스트로 나오고. 따로 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 조직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우선 그림부터 볼까요? 그림. 전국을 몇 개로 나눴다? 5도로 나눴어요. 그리고 크게 양계와 경기로 구분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전국을 몇 개의 도로 나눴다? 5도로 나눴어요. 자, 다시 우리가 또 공간이니까 지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고려 영토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까지 올라가지만 되게 이렇게 나눠서 전국을 5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5개 말고도 서울 부근을,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이 어디였어요? 개경이죠. 개경 부근을 경기라고 했어요. 경기. 지금하고 똑같아요. 경기라는 것의 의미가 서울 경자 부근 기자예요. 서울 부근에 있는 도를 뭐라고? 경기. 그리고 서울이 뭐예요? 개성이죠. 개성. 개성.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위에 지방을 2개의 개로 나눠서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동계, 이쪽을 북계라고 했어요. 얘들을 묶어서 뭐라고요? 양계라고 했어요. 양계. 왜 이렇게 양계를 따로 두었을까요? 이 양계는 군사적 행정구역, 고려에만 있었던 겁니다. 알만하죠? 고려는 왜 이렇게 행정구역을, 군사적 행정구역을 따로 두었을까요? 외적의 침입이 늘 잦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센 군대를 배치해놓고 군사적으로 다스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군사적 행정구역인 양계를 특별히 두었다. 근데 봐봐요. 이쪽만이 아니라 오른쪽 해안가 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구 때문에, 왜구. 얼마나 왜구 침입 많았는지 고려시대 알겠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 넘어오는 이 왜구놈들 때문에, 그죠? 해안 경비를 위해서 이렇게 동계와 북계를 두었어요. 그 다음에, 예, 전라도, 그죠? 또 경상도, 이게 있었어요. 경상도와, 아니다. 이쪽이 전라도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고려시대부터 이미 전라도와 경상도가 있었다. 또 나머지 봐보세요. 강원도 쪽이 뭐예요? 교주도, 그죠? 그 다음에 경기 밑에가 뭐예요? 양광도, 그죠? 경상도, 전라도, 양광도, 교주도, 그리고 황해도 지방이 뭐죠? 서해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없어진, 그죠? 여기가 서해도, 여기가 양광도, 교주도가 이쪽 위네요. 교주도, 강원도 쪽 금방, 그죠? 이렇게 5개의 도로 나눴어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눴다.
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5도 양계 이렇게 외워버렸죠? 네. 공간에서 보니까 어때요? 아,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진짜 오래됐구나. 고려시대는 또 뭐가 있다고요? 양계를 군사적 행정구역으로서 양계를 뒀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죽었습니다. 삼경을 두었어요. 삼경. 그래서 삼경은 개경 수도죠. 그 다음에 고구려 수도인 어디? 서경. 그 다음에 신라 수도인 어디? 동경. 그러다 나중에 풍수지리적으로 남경길지설이 등장했어요. 야, 서울이 되게 좋아. 지금 한양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삼경을 경주의 수도였던,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대신에 어디로? 한양으로, 남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뀌게 된다. 기타 특별 행정구역 준 거세요. 일반 행정구역보다 더 천시했던 향, 부곡, 소 이런 것들이 있었다. 특수 행정구역이죠. 거기다가 향리가 다스림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특별 행정구역도 그 지방은 향리가 조세, 공납, 요역을 징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는 이렇게 모든 오도와 양계가 있고요. 오도 밑에 주, 군, 현이 있겠죠. 그죠? 작은 행정구역, 도 안에 포함된 5개 도마다 주군, 현 이렇게 있는데, 그 주군, 현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주나 군이나 현이 있었지만, 아예 지방관을 보내지 못하는 주군, 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관을 보낸 주군현을 주군 또는 주현이라고 불렀고, 그죠? 그리고 지방관이 없는 군을 속군, 또 뭐라고요? 속현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관을 파견한 주군이나 주현보다 지방관이 없는 속군이나 속현의 수가 더 많았어요. 그 얘기인즉슨 고려는 중앙 집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죠? 또 하나 중앙 집권이 약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지방관이 없는 그곳은 향리가 다스렸어요. 향리. 알겠어요? 향리가 조세, 공납, 요역을 향리가 징발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중앙 집권이 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향리가 누굽니까? 원래 지방을 다스리던 호족이죠. 호족이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호족이 강등되잖아요. 그래서 호족이 강등돼서 뭐가 된다고? 향리가 되는데 그 향리가 지방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죠. 이 박스 위에 중앙정부는 인근 주현 수령을 통해서 속현이나 특별 행정구역을 다스렸습니다. 향리를 통해서. 그림 의미를 알겠죠? 그죠? 주에는 우두머리를 지사, 군에도 지사, 현에는 현령 그랬는데 지사나 현령을 파견하지 못한 속군이나 속현이 더 많았다. 됐어요? 네. 이해됐을까요? 넘어갈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중앙군은 2군 6기가 있었고요. 국왕친위부대를 2군, 그 다음에 수도 경비와 국경방어, 이게 이제 상비군 6기죠. 그 다음에 지방군 가운데서도 지방과 그 정규 군대는 어디에 보냈어요? 양계에 보냈어요. 그래서 양계는 누구를 파견했다고? 주진군, 그죠? 그리고 지방 5도에는 주현군을 파견해서 치안을 유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안 배운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관리 등용제도 나왔죠. 과거제도 나왔죠. 그 위에 표는 참고로 보세요.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7급 공무원 시험이나 보는 애들이 봐야 될 거니까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 등용제도는 과거제도 실시 그랬어요. 제술과 문관을 선발하는 거고, 명경과도 문관 선발 시험인데 뭐가 더 중시됐을까요? 제술이 중시됐을까요? 명경이 중시됐을까요? 제술이에요.
제술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논술입니다. 알겠죠? 명경과는 암기 위주예요. 암기. 논술은 제술은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술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우대했어요. 그래서 시, 부, 송, 책 이게 시험 과목 내용이에요. 시를 쓰거나 부, 긴 글을 쓰거나 송, 노래 가사를 짓거나 책은 최성로가 쓴 시무 28조 있죠? 이런 게 시무책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국가 경영을 위한 전략을 한번 써봐라. 이런 것들이 시무책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과거는 잡과도 있었다. 잡과. 그러나 잡과는 명경과 또는 제술과보다 천시됐죠. 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뭐가 있나요? 뭐가 없어요? 무과가 없다라는 점. 알겠죠? 씁니다. 옆에다가 무과 없음 이렇게. 무과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고려가 문신보다 무신을 어떻게 했다고? 차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신에 대한 차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과거 응시 자격은 양인 이상이면 법률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했지만 말로만 그랬어요. 실제로는 뭐냐? 누가 독점했다고? 귀족과 향리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잡과는 일반 백성도 응시가 가능했다. 자, 또 하나 나왔죠. 이거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조선의 제도 가운데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이 달라요.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을 가르치고 조선의 백정은 뭐예요? 도산업자입니다. 알겠어요? 도산업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대는 일반 백정을 그러니까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3사는 아까 설명했죠? 3사는 조선시대 3사는 뭐라고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걸 말하고 고려 3사는 화폐곡식을 관장하는 출납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었다.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음서죠. 음서. 그래서 공실이라든지 왕실을 종실이라고 그러죠. 종실의 자손. 그 다음에 5품 이상 고위 관령 자손. 그러니까 아들, 손자, 사이,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시험 보지 않고 문관직을 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음서. 보게 드세요. 몇 품 이상이라고 했죠 제가? 5품 이상이에요. 조선시대는 이게 몇 품으로 줄어드냐면 2품으로 줄어들어요. 확대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혜택이 줄어든 거죠. 그만큼 고려보다 조선이 무슨 사회? 능력 위주의 개방적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과거가 쫙 있어요. 거기 승과도 있죠. 승과. 이렇게 승려들한테도 시험을 보게 해서 법계나 이런 것들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종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교종선, 선종, 교종선종을 구분해서 시험을 봤다. 음서 제도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놨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벌 귀족사의 성립과 동요했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나갈 거냐 하면 이번 학기에 112쪽까지 나올 겁니다. 큰 두꺼운 책으로 봤을 때. 그 다음 학기 때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113쪽부터 199쪽까지. 그러면 근현대사가 다 끝나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학기 때는 뭐냐? 경제, 사회, 문화를 할 겁니다. 저 뒤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203쪽부터 저 뒤에까지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우리가 줄거리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예요? 가지를 달고 이파리를 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죠? 여기 들어가면 또 되게 재밌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가지를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큰 줄거리를. 그래서 큰 줄거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 학기 때까지 조선 거기까지 가니까 근현대 이전까지 끝내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출석을 좀 볼게요.